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8박 10일간의 어떤 일정들을 보면은 교황도 만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골프를 하기로 했다 이런 약속도 받아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어떤 유럽 순방의 성과 어떻게 좀 평하면 좋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로 옆자리에서 예, 2시간 이상 이렇게 만찬 자리에 함께했던 그 장면이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 특별히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를 하고 얼마나 이야기가 잘 됐으면은 골프 약속도 예, 특히 이제 내외가 같이 이렇게 동반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것도 또 재차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케미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고 그 이외에는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은 이제 중견국들과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열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럽 각국들, 특히 이제 이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여러 건의 이제 MOU도 맺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큰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 수주도 굉장히 걸려 있고 여러 이제 방산 수출도 지금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세일즈 외교 하시느라고 사실 굉장히 애쓰고 돌아오시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순방을 다녀오면 이제 그 이후도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어느 부분에 또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8박 10일 동안 사실상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총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 순방을 나왔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정치도 안정되고 또 국정 운영에 자신감도 가진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이렇게 순방 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그리고 EU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까지 쭉 이어서 가지고 이제 프랑스 에비앙의 G7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뭐 순방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느끼겠지만은 높아진 그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아진 그런 국가적 위상을 기반으로 한 외교적 집행을 넓혀 나가는데 상당히 뭐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 또 옆자리가 이렇게 배석됨으로써 자연스럽게 1시간 넘는 그런 심도 깊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행운이죠. 행운이고 저런 자리를 통해서 또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앞에 김명배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또 골프 치자 그러면 그건 상당히 뭐 미운 적 고운 적이 웬만큼 들었다는 이야기죠. 뭐 더군다나 또 거기에 이제 또 김혜경 여사까지도 같이 초청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한미 간에 더욱더 지도자 간의 높은 신뢰는 곧 국가 간에 또 많은 발전을 또 일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방 결과를 이제 아마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실 건데 상당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골프를 치는 모습도 이제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내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국 환영 행사에 과연 또 누가 가게 되느냐가 사실은 큰 관심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보니까요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모두 참석한다라고 아예 이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출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만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도부 그리고 총리까지 함께 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앞으로 여러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당내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 거를 오래간만에 좀 씻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함께 나가는 동반자 동지로서 집권 여당답게 그런 단합된 모습을 좀 보이는 자리라서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속으로는 아무래도 당권 경쟁이 8월 17일 날 정해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연히 뭐 경쟁은 하죠. 네. 근데 정치는 경쟁이 숙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선배님도 계시지만 원내대표 선거만큼 치열하고 어려운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경쟁을 하면서도 동료고 동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들 다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절대 잊지 말고 좀 국민 기대에 맞는 정치,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도 당원으로서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저희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귀국 자리에 나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워낙 관측이 많았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아예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대통령하고 또 당대표하고 늘 집권당하고 대통령하고 관계는 자신들 문제보다는 하여튼 당청 관계라는 게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마다 이렇게 공항에 대통령 출국할 때 한송하고 또 네. 들어오실 때 마중하는 그 그림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아주 완고했어요. 당에서 안 나와도 된다 뭐 이런 식이었지만은 그렇지만 귀국하는 그 길에 공항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김무성 대표도 공항으로 가서 이렇게 마중하는 어떤 예. 그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좀 극한 갈등 관계는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양새도 연출됐어요.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귀국하면 느끼시겠지만은 출국하실 때 하고 들어오실 때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3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정부 견제론을 날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당청 관계의 그런 볼상사로운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한 또 지지 현상들이 이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마중을 나가면은 앞으로 이제 특히 갈등 구조를 더 양산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대통령이 이제 어중도 정청래 당대표가 분명히 알았고 또 정청래 당대표의 앞으로 이제 어중도 청와대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각자 선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오늘은 일단 그래도 수습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의 분위기 또 발언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하나가 되져가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당권은 유한하다라는 이제 강두구 최고위원의 어떤 직격도 있었고요.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나는 당원파고 개혁파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사실 이제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자리에서 1인 1표제를 이제 고리로 당원을 강조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고 실제로 1인 1표제 이제 시행되면은 개파도 소멸될 거다라면서 요즘에 이 당원의 어떤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발언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좀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개파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수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강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부각하는 일종의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지도부 내에서의 저런 균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덕구 아까 최고도 잠깐 견제구를 날리잖아요. 네. 지도부가
새로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렇게 갈등을 양산하는 모습은 정말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회의 때 의자를 집어던지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서로가 집권 여당답게 저는 이렇게 회의도 운영하고 국정 운영도 뒷받침하고 하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양쪽 다 손바닥에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반대쪽 최고위원들한테도 사실 정말 국민들과 당원들의 걱정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은 경쟁대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좀 책임 있는 경쟁, 정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경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저도 그렇지만 예. 굉장히 앞으로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들이 3355 모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려졌던 지난번 표심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 민심을 잘 새겨듣지 않으면 다음 총선 만만치 않다. 실제로 그런 어떤 예, 공감대를 그렇습니다. 느끼고 의원들이 지금 계세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도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냥 저렇게 최고위원들이 자기 정치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싸움판만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새로운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정풍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 귀국하는 걸 계기로 저희 민주당에서도 정말 겸손한 자세 그리고 지난번 이 선거 때 민심을 잘 받드는 자세 그리고 올공이라고 하죠. 올림픽 공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청취하면서 쇄신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질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를 느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전당대회는 8월이고 아직 6월인데 이 분위기 좀 잦아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사정도 참 많이 힘든 사정인데 남의 집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의외로 지금 현재 170석 가까운 그런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친정집에서 지금 당청 관계가 원만치 않고 이렇게 상당한 갈등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런 상황도 헌정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선방 기간 중에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그때 막스 베버가 그 제시한 정치인의 그 3대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첫 번은 이제 대의에 대한 그런 열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가 균형 감각인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짚었어요. 우리는 권력을 이미 쥐었고 집권 세력이니까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 당신 그렇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반응하는 또 정청래 당대표는 그냥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그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날리고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하고 척지는 어떤 그런 대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확고한 연임 전략으로 지금 대응 방안을 계속 제시하는 게 당원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큰 우려를 만드는 그런 이제 당대표의 지금 처신이 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또 친명 인사를 포함한 당의 또 주류들 이게 당청 관계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8월 17일 날 이제 정면 승부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날 겁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고도의 수준 높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갈등을 보합하면서 서로 또
원팀이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지 이거 다 또 지켜보고 이게 정치의 한 수가 민주당이 나오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어떤 분위기 갈지 오늘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귀국 장면부터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어제 있었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할 것입니까? 혁신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당의 황골탈퇴를 이끌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어제 의총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일단 분출을 했습니다.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체적인 의총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참석한 의원들이나 또 기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나간 것이고 대체적으로 발언을 가지고 이제 발언한 의원들의 맥락은 막 결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도자로서 선거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야 2028년 총선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당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게 주류고 그런 또 그의 반면에 또 이제 지금 현재 뭐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의미 있는 성적도 거뒀는데 왜 그만둬야 되냐 그런 또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를 갖다 엄호하는 목소리도 몇 번의 의원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지도부 거취를 또 본인이 이제 확정지어져야 된다.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을 더 이상 지리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대세였어요. 여기에 더군다나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확고한 입장으로서 이미 뭐 리더십이 상실된 그런 대표가 당을 이끈들 무슨 변화를 만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를 이제 표명해야 된다. 여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판단과 고심은 우선은 이제 6.3 선거에서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지만은 총체적인 선관위의 부실 선거 이런 부분을 발본색원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도 6.3 선거 참패를 갖다가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선관위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목소리 나왔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당권파로 이제 분류됐던 의원들도 이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좀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또 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나 목소리가 장 대표 이제 본인에게는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압박으로 좀 느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그 장 대표에 대한 이제 당내 여론이 어제 보면은 8대2 이상으로 이미 기울어 있다는 게 의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장외.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하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아무래도 장외에 많기 때문에 그 장외 세력을 지렛대로 버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자니 재선거, 그다음에 선거 소청 요걸 이제 중심으로 향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와 이후에 선관위 개혁 입법 등을 통해서 야당이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서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주로 지적하면서 원내의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원내 전략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요 지금 입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결국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이 제대로 정비를 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선거 이후에 찾아온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 이런 걸 놓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동혁 대표 측, 윤호개인 측이죠. 이쪽이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 소청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장 대표는 이제 16곳 모두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의견이 나왔고 한 6개, 7개 지역 정도로 이제 줄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원들 지금 설득도 사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 대표가 뭔가 거취에 대해서 자기가 입장을 내놓지 않다면 이거 사실 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선거는 부정 선거로 기결되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동혁 대표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3일 전에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제 최고위가 개최돼 가지고 당론으로 이렇게 선거 소청을 가져가는 그런 절차적 민주적 어떤 그런 정당 운영의 방식도 또 계류되어 있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또 많은 질타 그리고 많은 또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의원총회 내에서도 그런 내용이 상당히 그 줄을 잃었어요. 이렇게 이 중요한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어떻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놓은 그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최고위원들 몇 명 모아가지고 선거 소청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느냐. 더군다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그런 서울시장 자리를 갖다가 당에서 되려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인데 막상 그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아무런 협의나 또 어떤 공감을 이뤄내는 그런 자리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그럼 오세훈 당선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당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이며 이 당을 위해서 서울시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다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데 나름 역할을 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냐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길 정도로 상당히 그 불쾌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당이라는 것은 역대 어느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면은 그 선거의 성적표는 민심의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의 척도를 갖다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고 도리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거스르는 그런 지금 현재 리더십이 이걸 언제까지 뭐 유지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민심을 거르고 뭐 자리에 연연하다가 결국 비참한 어떤 그런 말로를 맞이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봐요. 지난번 한동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대표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붕괴로 결국 한동훈 대표도 물러난 거거든요. 그때도 뭐 김재원하고 뭐 여러 최고위원들이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재준 청년 최고 그리고 양양자 또 최고 뭐 지금 이제 선출직 2명 남은 건데 이 2명의 말 입장이 국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전체 당의 진로 미래 생각해서 말 사퇴를 해보는 그때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버틸 이제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결정을 당의 지도부가 정말 심사숙고할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정치는 어디 가고 전쟁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죽음 아니면 승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도 하고 예 이제 소위 중간 길도 모색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민의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왜 소청 대상에서 대구가 빠졌습니까? 그 사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잠시라도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에 26개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가 5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그다음에 울산, 경기 이렇게 5개인데 나머지 4개는 지금 소청을 하셨는데 대구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실은 억지 춘향식 이런 식의 정쟁 쇼는 좀
문제 있다. 다만 소청이 이미 뭐 개별 후보자들 포함해서 한 200여 건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소청은 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는 정쟁 쇼를 가져간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자기 결국 방패막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글쎄 어떤 걸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6.3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투표용지 부족 문제죠. 이게 이 투표용지 부족과 맹부가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걸 그동안 이제 선관위 자체적으로 뭐 조사도 하고 또 하지만은 이걸 은폐하고 또 그냥 이 사건 자체가 커지는 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초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들여다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선관위의 그런 부실 선거 또 선관위의 총체적인 행정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게 다 드러날 건데 그 핵심 내용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과 그리고 이제 명부 누락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전 투표용지 이제 반출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리 투표 논란 이 사전 투표를 갖다 투표용지를 갖다 거기 현장에서 즉시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또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하게 그 자기 지역 선거구에 그 투표용지가 도달하게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전 투표 제도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이런 사전 투표에는 대리 투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한 큰 문제가 뭐 그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맹맹백백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에서도 활동하고 네, 계시고 국정조사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있는 이제 이번 국정조사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서 쌓여 있는 불신이 일단 있고요. 그쵸. 또 한편으로는 아까 투표용지에 인쇄 지침을 만드는 과정부터도 불투명성이 높아서 선관위원들도 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 부실의 체계적인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에 대해서 저녁 때 8시가 돼서야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무책임한 어떻게 행태가 있을 수 있느냐.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응 체계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예. 이런 이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선거 상황실은 꾸려놓고 거기는 뭐 하는 데냐. 맞아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이런 대응 체계와 관련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나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임무가 선거관리인데 보면은 무슨 세계 선거 기구 연합 이런 것도 꾸리고 이러면서 엉뚱한 사실은 일들도 선관위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정말로 K민주주의의 본산을 지키는 게이트키퍼답게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총체적 점검이 이번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외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런 감사 체계 정비도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이제 개혁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국회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전부 다 이번에 하고요. 일단. 개헌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를 해가지고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헌 원포인트로 해서 해보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합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